사샤의 오디오북. 지혜로운 마호사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며칠 전에 새로 사온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싱싱한 풀냄새가 향기롭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나온 농부는 풀을 뜯고 있는 소 옆에 벌렁 누워서 흘러가는 하얀 구름을 쳐다보고 있다가 어느새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잤는지 모릅니다. 문득 눈을 떴을 때에는 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가 어디로 갔을까? 농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저쪽 길로 틀림없이 자기의 소를 끌고 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왜 남의 소를 몰고 간단 말인가? 농부는 그쪽으로 씩씩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그 소는 내 소인데 당신은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요?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를 끌고 가던 사나이는 거칠게 농부 쪽을 노려보면서 뭐라고? 당신은 누군데 그따위 소리를 하시오? 이 소가 당신 소라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소? 이 소는 내 소란 말이오. 내가 내 소를 어디로 끌고 가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 소도둑 봐라. 어쩌면 그런 뻔뻔스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정신사람 좀 보게나. 누구더러 소도둑이라 하는 거야? 너야말로 소도둑이야? 두 사람이 서로 소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모여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농부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하고서 이 사나이가 내 소를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것을 잡았단 말입니다. 하고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대의 남자도 입에 거품을 물고 저 사나이가 난데없이 와서는 제 소를 뺏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도둑이 아니라 바로 강도란 말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의 욕설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마침 이때 마호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좋은 분이 오시는군 하고 모두가 마호사다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제일 지혜가 많아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떠들고 있지요? 하고 마호사다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비를 하고 있던 두 사람은 서로 앞을 다투어 말을 했습니다. 내 소를 이 사나이가 훔쳐가지고 끌고 가다가 나한테 들켰어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나이가 내 소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마호사다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먼저 한 남자를 향하여 당신에게 물어보겠는데 이 소에게 무슨 먹이를 먹이고 있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참깨가루와 강낭콩을 먹이며 또 쌀죽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한 남자를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풀만 먹이고 있습니다. 마호사다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더니 빙글빙글 웃으면서 주위에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라도 좋으니 수고스럽지만 시장에 가서 토하게 하는 약을 좀 사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부탁했습니다. 이윽고 어느 사람이 토하게 하는 약을 사와서 소에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소가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림없는 풀뿐이다. 마호사다는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이봐요, 이것을 똑똑히 보란 말이오.
강낭콩이나 참깨가루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안 보이지요. 소도둑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소를 훔쳤던 것입니다. 하고 자백을 하며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농부는 자기의 소를 찾게 되어 매우 기뻐하면서 몇 번이나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오사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탕복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혜는 날이 갈수록 평판이 높아져서 마침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가 높다니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직접 시험해 보아야지. 왕은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부하를 불러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오게 했습니다. 왕은 그 나뭇가지를 약 20cm가량의 길이로 잘라 그것을 곱게 다듬고 문질러서 어느 쪽이 가지 위쪽이고 어느 쪽이 가지 밑쪽인지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그 나뭇가지를 신하에게 주어 마오사다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게 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한 왕의 사자는 당신들 마을에 지혜가 높다는 사람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의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밑인가를 알아내 표시를 하도록 하라. 만일 알아내지 못한다면 많은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 하는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왕의 편지를 받게 된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라 그 나뭇가지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며 만져보았으나 어느 쪽이 위쪽이고 위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아갔습니다. 전혀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이 일을 어떡한담. 할 수 없다. 빨리 마오사다 씨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오사다는 왕의 편지를 읽고 그 나뭇가지를 받아들더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마오사다는 큰 그릇에 물을 가득 떠오게 했습니다. 마오사다는 나뭇가지 길이를 재어 한복판이 되는 곳에다가 가는 줄을 메고서 그 줄 끝을 잡고 조용히 나뭇가지를 물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가지 한쪽 끝이 약간 기울어지며 물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에 잠긴 쪽이 나뭇가지의 밑쪽입니다. 나뭇가지는 위쪽보다도 밑쪽이 무거운 거니까요. 마오사다는 나뭇가지에 명백히 표시를 해서 왕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왕은 마오사다로부터 나뭇가지를 받아들고 표시해 놓은 것을 보자 틀림없이 알아맞혔군 하고 탐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알아냈더냐고 물었습니다. 사자로 갔다 온 신하가 본대로 보고를 하자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자 하고 부하에게 보석 1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보석에는 구불구불한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꿰어 있던 줄이 낡아 끊어져 빠져 없어졌습니다. 이 보석 구멍에 새 줄을 끼워달라고 해라. 만일 꿰지 못한다면 많은 벌금을 물게 하겠다 하고 단단히 일러서 사자를 다시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왕의 전가를 받은 사람들은 또 크게 놀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야단났어. 이번엔 꼼짝 못하고 많은 벌금을 물 수밖에 없겠다. 빨리 가서 마오사다를 불러오도록 합시다. 몇 사람이 달려가 마오사다를 데리고 와서 모두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문자를 듣고 난 마오사다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런 것도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 안심들 하고 벌꿀을 조금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벌꿀로 어떻게 할 생각이지?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이윽고 누가 벌꿀을 가져왔습니다. 마오사다는 보석에 뚫려 있는 앞뒤의 구멍 입구에다 그 벌꿀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의 가는 실을 끄집어내어 그 끝에도 또 벌꿀을 발라서는 한쪽 구멍에 약간 집어넣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하고서 어떻게 한단 말이지? 세상에 별난 구경도 다 하겠네. 모두가 하도 이상해서 숨을 죽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호사다는 그 보석을 개미들이 떼를 지어 부지런히 설치고 있는 나무 밑에 갖다 놓았습니다. 저 양반이 어쩔 생각으로 저럴까? 사람들은 더욱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 벌꿀 냄새를 맡은 개미 중의 한 마리가 보석의 한쪽 구멍으로 해서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그 개미가 반대쪽 구멍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그 개미에게 달라붙은 가는 실도 같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오사다는 기쁨을 참지 못하며 반대쪽 실 끝에 나오는 줄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줄은 고불고불한 구멍을 통해 반대쪽 구멍으로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야, 정말 훌륭한 지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왕의 사자는 줄을 깬 보석을 왕에게 갖다 바치고 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마오사다라는 사람은 지혜가 훌륭하군. 그 사람의 지혜는 우리나라 안에서 최고의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야지. 왕은 이렇게 말하며 매우 흐뭇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난 어느 날의 일입니다. 궁전 안에서 왕의 신하들이 궁전 옆 호수 속에 보석이 빛나고 있다 하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호수의 물결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 보석이 호수에 떠 있다고? 왕은 곧 대신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궁전 옆 호수 속에 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보석을 손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대신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우물쭈물할 뿐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들이 없소? 그럼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마호사다를 불러와서 물어보기로 하자. 그러자 대신들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그 중의 한 대신이 그런 촌뜨기 같은 자를 부르시지 않으셔도 제가 반드시 그 보석을 건져내어 바치겠습니다. 하고 자신이 있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 있다면 마오사다를 부를 것까지는 없지. 그렇다면 그 보석을 어떻게 건져낼 생각이냐? 예, 호수의 물을 죄다 퍼내버리면 될 줄로 압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곧 많은 신하들에게 분부하여 호수의 물을 말끔히 퍼내도록 했습니다. 거의 보름이 지나서야 겨우 호수의 물을 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보석이 사취를 감추고 보이질 않으니. 왕을 비롯해서 대신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석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석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만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 호수에 다시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물결 위에 떠 보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보석은 있는 거로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지. 하고 대신들은 급히 서둘러 호수에 물을 퍼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 보석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이 고이자 또 보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대신들에게 그대들과 같이 현명한 자라 해도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지. 그럼 마우사다를 불러오도록 하겠소. 만일 마우사다가 보석을 찾아낸다면 그는 그대들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니 마우사다를 그대들보다 높은 벼슬 자리에 앉히기로 하겠소.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사정없이 엄한 벌을 내릴 테니 그렇게들 하시오. 하고 엄명을 내린 다음 곧 마오사다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왕은 마오사다를 반가이 맞아들이며 호수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어 나에게 바치도록 하라 하고 분부했습니다. 마오사다는 호숫가로 나가서 얼마 동안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오사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보석은 이 호수 안에는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왕과 대신들은 깜짝 놀라며 그럴 리가 있나? 물 속에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보석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하고 반문했습니다. 마오사다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 가져와 주시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를 시켜 곧 물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이 물통을 어떡할 생각이지? 사람들의 의아한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마오사다가 물통 속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물통 속에도 호수의 물결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은 보석이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왕과 대신들은 물통 속을 들여다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보석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마오사다는 천천히 돌아서 호수 기슭에 서 있는 종려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 나무 위에 까마귀 둥지가 있지요? 보석은 틀림없이 그 둥지 속에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부하들은 너무나 엉뚱한 얘기가 되어 눈이 휘둥그레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 왕은 곧 부하들을 시켜 종려나무 위로 올라가서 까마귀의 둥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있다 있어. 정말 보석이 있다.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커다란 보석을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오사다의 말이 틀림없는 모양이군. 그는 정말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왕과 신하들은 마오사다를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마오사다를 다른 대신들보다도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서 만족한 듯 당부를 했습니다. 마오사다, 그대의 그 뛰어난 지혜로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그대의 지혜를 힘을 빌어 이 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소. 마오사다는 이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가장 소중한 일을 맡아 크게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을 잡아가는 괴물. 중국 운남성에서 7명의 나그네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걸? 나그네 한 사람이 서산을 바라다 보며 근신스런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길은 자꾸 험해지기만 하니 어떻게 된 셈이지?
다른 나그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고개 하나를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또 하나의 산이 가로막힌 데다가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게 아닐까? 먼저 나그네가 역시 근심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나그네가 뒤를 돌아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왜들 꾸물거리고 있는 건가? 어서들 따라오게. 이러다간 오도 가도 못하고 고생만 하게 생겼네. 그러자 뒤로 처졌던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 얼마를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어서 산 기슭에는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길을 잘못 든 것 아냐? 갈수록 험해지니 이러다간 깊은 산속에서 헤매게 되겠는걸. 한 나그네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산속인데 뭘 그래. 그러기에 조금 전 자네 말대로 쉬던 주막에서 하루를 묵고 떠났어야 했는데. 키가 작은 나그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조금만 가면 큰 마을이 나온다고 우기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요 꼴이지. 광대뼈 붉어진 나그네가 또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주위도 어둑어둑해졌습니다. 그러나 길은 계속 산속으로만 나 있었습니다. 어디로 자꾸만 들어가는 건가? 광대뼈 나그네가 앞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따라오게.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네. 산 모퉁이로 돌면 반드시 동네가 있을 걸세. 앞장서서 걷던 후리후리한 키의 나그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부터 이 후리후리한 키의 나그네가 우겨서 이처럼 산속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빨리 가자고만 하니 다른 나그네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나그네 말 맞다나 여기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뒤로 돌아서서 가지 않을 바에야 한시도 지체 않고 가보는 것이 좋으리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가다가 그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이 나타나기는커녕 산은 더욱 험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길은 숲으로 쌓여져 있어서 어느 곳으로 길이 뚫렸는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가파른 벼락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발이 동굴에 걸려 쓰러지기가 일쑤였고 가시에 손과 얼굴을 찔리기도 했습니다. 이젠 정말이지 못 가겠어. 갈수록 산이 깊어만 가는데 따라오라고만 하면 제일이야. 광대뼈 나그네가 바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나 역시 그러네. 죽으면 죽었지 더 못 가겠네. 키가 작은 나그네도 덩달아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후리후리한 키의 나그네도 자신이 없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한걸? 이리 가면 반드시 동네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길이 험해지기만 한단 말이야. 나그네들은 빙 둘러앉아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더는 걸을 수 없다는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한숨 자는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돋는 대로 일찍 길을 떠나도록 하세. 그건 알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견딜 노릇인가. 요기를 해야 찬 곳에서라도 잘 수가 있지. 굶고서야 어디 이슬을 맞고 잘 수가 있겠나. 그러기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거라니까. 조금 전 그 주막집에서 묵고 왔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제각기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골짜기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기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네. 가지가 무성한데 저 밑에다 잠자리를 만들도록 하세. 그래, 그게 좋겠어. 7명의 나그네들은 큰 나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나무에 메고 짐을 풀었습니다. 나그네들은 눈을 감기는 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것을 생각하면 쓰러지기가 무섭게 잠이 들 것 같았으나 몸을 뒤척이기만 할 뿐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운 데서 잠을 자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자 호랑이와 사자 그리고 갖가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잠이 들어버린 사이에 호랑이 밥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게, 이거 어쩐지 기분이 언짢은걸? 집 생각만 나는 게 이상해. 한 나그네가 옆에 누워있는 나그네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그런가? 나도 마침 집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네. 애들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린거리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야. 이러다 죽는 거가 아닐까? 처음 나그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의 나그네가 나무랐습니다. 예끼 이 사람, 방종맞은 입놀림은 말게. 죽긴 왜 죽어? 호랑이 따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두 사람인가? 오히려 호랑이 쪽에서 무서워서 뺑소니를 칠 걸세. 하긴 그래. 그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에서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밤중에 들리는 여우의 울음소리는 처량하고도 소름이 끼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새벽녘인지 모릅니다. 쿵쿵쿵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잠이 깰락말락 하던 광대뼈가 붉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여보게, 저게 무슨 소린가? 그는 옆 사람을 깨웠습니다. 왜 그러나? 옆 사람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야. 짐승 발소리 같지도 않고 뭐 저런 소리가 있지? 쿵쿵쿵. 이상한 소리는 계속 점점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땅을 흔들고 산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도 다 있구먼. 옆의 나그네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7 나그네들이 모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쪽을 바라보다가 앗 하고 그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의 2배가 넘는 사람 모양을 한 괴물이 그림자와 같은 검은 윤곽을 나타내며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뭘까? 도깨비 아냐?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괴물이 있을 수 있어? 2발로 걸어오고 있는 걸 보면 짐승은 아닌 것 같고. 쉿, 조용히들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게 되면 저 괴물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숨소리마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나그네들을 목표로 한 듯이 그들을 향하여 계속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의 2 눈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얼굴은 꼭 사람 모양을 하긴 했으나 온몸에 털이 북슬북슬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괴물은 여느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더욱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 괴물은
말을 메어 놓은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손을 댔습니다. 말들도 겁이 더럭 나서 머리를 쳐들며 울어댑니다. 괴물은 말을 잡더니 단숨에 메어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를 잡더니 가랑이를 쭉 찢는 것이 아닙니까? 말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괴물은 한 발로 말을 짓밟고 말의 다리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말은 비명소리도 멈추고 몸을 서너 차례 꿈틀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말 다리를 들고 정신없이 맛있게 뜯어먹는 괴물의 입가에는 말에서 나온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그의 눈에서 나오는 불빛에 보였습니다. 괴물은 잠깐 동안에 말 한 피를 다 먹어치우고 붉은 피가 잔뜩 묻은 입 언저리를 혀를 내밀어 쓱 핥아 닦았습니다. 나그네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괴물이 곧 자기들에게 달려들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괴물은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괴물을 숨어보고 있었습니다. 괴물은 나그네들이 있는 곳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나그네들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뚝 꺾어 들었습니다. 마침내 나그네 한 사람이 앗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의 그 투박한 손이 자기 어깨를 한 손으로 움켜 쥐었기 때문입니다. 아야, 사람 살려요. 그러나 이런 소리를 지른 것도 순간의 일입니다. 괴물은 그 나그네의 머리를 꼬챙이로 끼우는 것이 아닙니까? 괴물은 그 나그네 한 사람만을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7명의 나그네를 차례로 잡아 꼬챙이에 끼우는 것이었습니다. 7 나그네들의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밤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픈 나머지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괴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7 나그네가 끼워진 나무를 들고 걸어갑니다. 나그네들은 줄에 끼워진 메뚜기들처럼 대롱대롱 매달려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아픔이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를 가자 나그네들의 몸무게 때문에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만 같아서 괴물은 나뭇가지 양쪽 끝을 구부려서 땅에 놓고 큰 돌로 그 가지를 눌러 놓았습니다. 괴물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잠시 동안 어디론가 자리를 떴습니다. 도망치려면 바로 이때가 기회다. 나그네들은 아픔을 억지로 참아가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따로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꽂혀있는 나뭇가지 토막을 머리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를 도망치기도 전에 조금 전 그 괴물은 자기보다 더 큰 괴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더 큰 괴물도 얼굴 모양은 사람을 닮았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의 나그네들은 허둥지둥 풀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2 괴물을 내다보았습니다. 2 괴물들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나그네들을 찾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더 큰 괴물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상한 일인걸? 바로 이 자리에 내려놓았는데. 처음 괴물은 난처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사람을 잡아왔다고 하더니 어디 있느냔 말이야. 큰 괴물은 몹시 역정을 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까지 잡아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나뭇가지 토막이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에 꿰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로 갔느냔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큰 괴물은 천둥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람에 나그네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귀까지 멍멍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괴물은 안절부절 못하며 사방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큰 괴물은 버럭 소리를 치며 작은 괴물을 후려쳤습니다. 작은 괴물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작은 괴물은 손을 비비며 용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면 뭐냔 말이냐. 어서 말을 해봐, 이 거짓말쟁이야. 작은 괴물은 이젠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다가 또 매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괴물은 그 자리를 떴습니다. 7 나그네들은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물쭈물하다간 정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어서 빨리 빠져나가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쯤 걸어가자 산 위에서 불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 저기 불빛이 보인다. 한 나그네가 소리쳤습니다. 저건 사람 사는 집이 틀림없을 거야. 빨리 가봅시다. 나그네들은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으나 불빛이 너무 반가워서 힘이 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나그네들은 마침내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돌 무덤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돌 무덤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어른 계십니까? 나그네들은 돌무덤 앞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돌무덤 속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산신령 같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길을 가던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아주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서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나그네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자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피가 많이 나는군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셨소? 사람 모양을 한 괴물을 만났습니다. 그 괴물이 우리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었습니다. 그 괴물을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괴물한테 걸렸구먼.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라면 그까지 괴물쯤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내 동생은 지금 집에 없으나 곧 돌아올 거요. 그러니 마음 놓고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시오. 여러 명의 남자도 당해낼 수 없는 괴물을 어떻게 여자 혼자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여자인데 그처럼 힘이 있을까? 여자 장사인가 보다. 어쩌면 그 괴물보다 더 큰 여자일지도 모르지. 나그네들은 저마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아름답게 생긴 한 아가씨가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저기 내 여동생이 오는군. 노인이 이렇게 말하자 나그네들의 눈길은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아니, 저 여잔?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노인의 동생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너무나도 그들이 생각했던 여자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몸집도 크지 않은 보통 여자와 같았고 얼굴 생김새도 힘께나 쓸 것 같지 않았으며 곱기만 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괴물을 이길 수 있다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의 어깨 위를 자세히 보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과연 주인의 말이 맞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갸냘픈 아가씨의 어깨 위에는 호랑이 2마리가 얹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가 다가와서 호랑이를 내려놓자 주인은 아가씨에게 나그네들의 사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나쁜 놈들이 또 그런 짓을 저질렀군요. 제가 가서 혼내주고 오겠어요. 하고 말하더니 100kg이나 되는 쇠망치를 들고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려고 호랑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아가씨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 괴물들이 마구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리나 쫓아가서 이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 손가락은 보통 사람의 넓적다리만큼이나 컸습니다. 아가씨는 나그네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날이 밝자 나그네들은 주인과 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무사히 집으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